이제 그 일표 이서 해가지고 경세유표 그리고 이제 그 목민심서, 흠음신서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경세하게 고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이 이제 그 공념을 목민심서에서 또 흠음신서에서 강조를 하는데, 공은 사실 우리나라에 제일 부족한 게 공 아니겠어요? 공보다는 사, 공적인 것, 공평하고 공의로운 것을 이렇게 하면 불만이 없을 텐데, 그 당시에 이 세상이 많이 썩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책들을 쓰시고 책들대로 하면 세상이 좀 더 바른 세상이 되겠다, 정의로운 세상이 되겠다 했는데, 공 그리고 이제 염은 청렴입니다. 청렴. 그 관리들이 청렴해야 되는데 부패했고 부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다산 선생이 그 암행어사로 이 경기 북도, 연천, 또 파주, 적성, 요 지금 요 일대를 암행어사로 이렇게 순행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당시에 그 관리들의 상태, 백성들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이곳에 와서, 유배가 끝나고 이곳에 와서 목민심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김보 선생이 조선 최고의 학자로 다산 정약용 선생을 꼽았습니다. 그 다산학이 강진 유배 시절에 이제 형성되었고, 거기에 이제 경전연구, 경학과 세상을 다스리는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경세학을 중심으로 성립이 되었는데, 강진의 유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아들 학연하고 학유뿐만 아니라 황상, 수제자로 이제 황상이 꼽히는데요. 황상 등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을 돕고 그곳에서 집단적인 지성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분담을 시켜가지고 큰 역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총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그 위대함 중에 하나가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후학들을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해서 함께 이렇게 해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도공은 다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받으신 시호입니다. 그래서 문도공, 다산 정약용, 그리고 숙부인 풍산홍승 지묘 해가지고 두 분이 생가 바로 위 언덕에 묘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학 박물관으로 다산 유적지 옆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유배지의 제자들 다산학단이라는 이름으로 기획 전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고 이곳에 제자들을 기르면서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직언을 하면서 그 자신의 갈 길을 갔던 수도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그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시경을 읽는다든가 매번 경전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법도에 따라서 아주 절도 있게 살았던 선비 중에 선비입니다. 다산 선생님의 일생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실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막연하고 그냥 배우기만 했었는데 오늘 실체를 좀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학로 선생님 기념관이나 이 생가에 와서는 정말 진정한 보수가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정말 그 보수다운 보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 사회의 개혁과 보수의 상징적인 인물, 북한강을 따라서 형성된 다산 정약용과 화서 이학로의 발자취와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필요하는 진짜 개혁과 진짜 보수의 정신이 어떠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할지를 한번 성찰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개혁과 보수의 올고듬인데 아마 요즘 이렇게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거를 보면 진보든 보수든 이 제대로 된 진보나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니라 그 약간 사이비 예를 들어 올고듬이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 자기 이익을 따라서 요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이 극과 극은 통한다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우하고 제일 잘 통하는 사람이 극자가 잘 통해요. 안 통할 것 같으면서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통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제대로 된 진보 내지는 개혁 또 보수 제대로 된 보수가 이렇게 상존할 때 같이 만나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 한국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자로 개혁, 이게 이제 다산 정약용 그리고 이제 보수의 화서 이항로 선생을 이제 꼽았습니다. 그 꼽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북한강을 따라서 한강으로 이제 양수리 다산 정약용 유적지 있는 데는 이제 남한강과 합류해서 양수리 지나서 그 마제 쪽인데 어쨌든 이 춘천을 끼고 있는 북한강을 따라서 관련 있는 인물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산 정약용과 화서 이항로 선생이 대표적인 분으로 꼽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당쟁, 그 조선 시대의 중기 때 시작된 당쟁의 이해를 좀 하면 이제 그 벌어지는 양상들이 현재도 없어진 것 같지만 이게 역사는 이게 계속해서 그 씨를 갖고 분출을 하더라고요. 잠재적으로 분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때가 되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교황, 이게 부르는 사람마다 이제 그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교종,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복자 미사를 강화문 한복판에서 했습니다. 강화문 한복판에서 할 때에 그 정약용 선생의 그 작은 형 정약종과 그 아들들이 이제 복자로 시복됐습니다. 그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과 보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면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인 입장을 따질 때 개혁과 보수 이렇게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개혁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의미가 다분합니다. 근데 보수는 과거의 것을 이제 보수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것이 밀려오면 무조건 방어를 하고 배척을 하고 이제 과거의 것을 이제 집착하는 거고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과거의 것을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진보와 보수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개혁을 대표하는 그 다산 정약용은 그러한 그 이 학맥도 있고 집안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상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 면면이 이어져 오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이게 분출이 되는데 한국 사회가 유달리 그 순종을 좋아합니다. 순종. 이 원래는 이제 잡종이 생물학적으로 이제 우성학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유독 이면만은 순종을 좋아합니다. 순종. 그 뭐가 섞이면은 이게 짜가가 되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조선 사회를 유지하는 그 유교의 그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제 정약용 시대에 들어온 서학으로 들어온 천주교로 들어온 넓은 범위의 기독교로 그렇고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 그 세밀하게 보면 아주 다양한 그 사상과 지향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유교, 불교, 기독교라고 할 뿐이지 상당히 다릅니다. 유교 같은 경우에 한국 유교는 그 크게 이제 유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그 공자 맹자를 따르지만 그 안에 이제 내려오면서 그 여러 가지 학파들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큰 유교의 구분이 생기는데, 조선은 유달리 이제 주자학이라는 것에 이제 올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이 아닌 것들은 다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척하게 되고, 그 입장을 끝까지 이제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화서 이항로가 그 입장에서 서학이 들어오니까 그거 당연히 이제 배척해야 될 것으로 해가지고 위정척사 운동을 화서 이항로 계통의 학맥을 잇는 그 학인들이 그 운동에 영향권에 있고, 춘천을 대표하는 의암 유인석 선생이 이제 그 마지막 화서 이항로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유학 사상, 조선시대의 사상하면은 성리학을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그 성리학의 이제 대표자가 율곡 이이, 그리고 이제 그 태계 이황, 이 두 축을 기점으로 이제 학파가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도 조금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학파를 크게 이해하시면 그 먼저 이제 제가 붕당 당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두 사람의 집이 서울에, 한 사람은 서쪽, 한쪽은 이제 동쪽, 상대적으로 그렇게 정릉하고 뭐 감천동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따르는 사람은 동인, 이쪽을 따르는 서인인데, 우리 그 영동 영서로 나누듯이 동인이 이쪽입니다. 이쪽이 동인이에요. 이쪽 영남 쪽이 동인, 그 이쪽이 율곡이 쪽이 서인입니다. 동서로 이렇게 나뉘었고, 또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동인 서인 그 저기 일본에 임진왜란 나기 전에 이렇게 파견했더니 한 사람은 와서 전쟁 준비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한 사람은 이제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 못했다는 그 재밌는. 근데 이제 그 정권이, 왕조가 이제 이 조선 왕조가 이제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 이 당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그 주체들이 계속 이제 바뀌는데, 그것을 이제 서로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요즘 뭐 정치인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정권을 놓고 다투는 것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호지방은 경기도의 기자와 호서지방의 호자를 따가지고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호서는 제천에 의림지가 있는데, 의림지 옆 서쪽에 있다 그래서 호서지방에, 충청도를 조선시대 때 호서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남은 그 김제의 그 또 벽골제 호수 큰 거기 아래에 있다 그래서 호남이 됐고요. 영남은 조령하고 여기 저 있잖아요. 문경세대 그쪽. 그 아래, 영 아래 남쪽에 있다 그래서 영남. 조선 후기를 지배하는 정치 집단이 노론입니다. 노론. 그 정약용은 이쪽에 남인에 속했습니다. 남인에 속했고, 강원도가 강릉하고 원주죠. 춘천 없어요. 당시에 그 주도는 그 강원 가명은 원주에 있었어요. 도청 여기 춘천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데, 이제 1895년에 갑오경장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도 전국 개편하면서
이 춘천으로 이제 도청 소재지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는 당시에 경주하고 상주, 당시에 이제 경주, 상주 해가지고 낙동강을 기준으로,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이쪽 안동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으로 부산 옆으로 이렇게 빠져요. 여기가 낙동강 왼쪽에 있어서 자도가 됩니다. 자도. 자청령 우백혀라도 뭐든지 좌우로 하잖아요. 낙동강 왼쪽에 있어서 자도, 여기가 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 우도, 경상 자도. 서인, 동인 서인 중에서 이제 동서에서 이쪽 그 태계 이황은 그 남인이고요. 조식은 북인입니다. 이게 서로 바뀐 거죠. 우리 알고 있는 이쪽 조식은 이제 그 진주가 근거지거든요. 진주. 이게 당시 그 조선 그 중기 이때쯤에 그 경상도의 주 도시가 지금의 도시 개념은 아니지만 그 경주와 상주. 그러니까 경주가 이제 요 자도의 이제 도청이라면 우도가 상주, 그리고 이제 안동하고 진주가 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안동의 태계, 그 진주의 조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그 남인이 태계 유양 쪽이 남인이고 조식 쪽은 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인은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인조 때 뭐 여러 가지 통해서 몰락을 합니다. 이 간직으로는 몰락을 해서 조식 그 제자들 같은 경우에 그 대부분 간직으로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서 서당을 열어서 후학을 양성하든가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로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태계 이황은 좀 간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그 간직을 안 하고 처사로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둘이 우연히 1501년생으로 똑같아요. 태계 이황하고 조식하고 1501년생으로 똑같은데, 태계가 71살에 먼저 죽고 1년 후에 이제 조식이 죽는데, 그 1년 먼저 죽은 다음에 태계가 처사로만 있었다고 하니까 조식의 입장에서는 진짜 처사는 자기인데 여기 관직에 좀 나갔던 사람인데 처사로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쓴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 율곡 이쪽에 이제 성원 그 계열이 있고, 그 우계 성원, 그리고 이제 이가 있는데, 이 율곡 이가 이제 노론 쪽이 되고 성원 쪽이 이제 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많이 드라마 영화 만들어지는 조선시대 왕이 어디에 몰려 있죠? 영정도 요 어간하고 그 앞에 뭐 좀 폭군을 다루고 싶다 하면 연산군이나 광해군 뭐 해가지고 최근에 영화로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제 픽션이긴 하지만 이 픽션도 모조리 이제 팩트를 무시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팩트하고 픽션하고 묶어가지고 팩션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역사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역사 기록도 또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죠. 역사는 누구의 기록이죠? 승자의 기록입니다. 승자의 기록.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사가는 적어도 그거 왕이 뭐 하라래도 이렇게 막 못 고쳤다고 하죠. 그 당대의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후대에 그
자기의 그 몇 대 왕 그거를 기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 당대 그 할 때는 절대 이 칼이 들어와도 사가는 그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당파 얘기만 좀 더 하면 이게 동서 이제 서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이 북은 이제 거의 전멸했고 남도 좀 있었지만 남도 잠깐 이렇게 무슨 사건을 통해서 잠깐 잡았다가 얼마 못 가서 내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이제 노론의 대빵인 송시열도 죽을 때 반대편 정파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저쪽에서 사약받고 죽어요. 저쪽 정읍에서. 이 당시에 그 노론이 지배하던 사회인데도 그게 약간의 그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동에서 이제 노론이 나왔는데 이 노론에서 크게 이제 정약용하고 관계된 게 시파와 벽파로 나눠집니다. 노론에서 벽파로 나눠지는데 시파는 시자가 이제 시류에 편승한다는 뜻이에요. 벽파는 미친다는 거예요. 한쪽에 꽂히는 거 있죠. 도벽, 알코올벽, 여자벽, 벽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에. 근데 이제 벽파는 뭐에 미치는 거냐 하면, 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놓고, 시파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동조를 하는 거예요. 사도세자의 죽음이 잘못됐다. 동정을 이제 놓는 파고, 벽파는 당연하다. 사도세자의 죽음 당연하다. 정약용하고 와서 옛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 현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합리적인 개혁,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자기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 세상에 흑백은 없거든요. 사실 흑과 백 사이에 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흑과 백 사이에 양명학의 원칙 하나가 이제 지행합일이거든요. 지행합일. 조심하라는 게 뭐 있냐 하면 요즘은 미팅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제가 8호 학번이에요. 8호 학번. 근데 그때 당시에 레스토랑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어둡잖아요, 좀. 그래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속지 말자 조명빨 다시 보자 화장빨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진짜 속지 말아야 될 건 그게 아니고요. 말하고 글에 속으면 안 돼요. 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말로 그냥 다 구워 삶아요. 몇 가지가 탁탁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죠. 거기에다가 딱 하면은 사기죠. 말 글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말 글에 속으면 안 되고 말하고 글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이 따라주느냐.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요. 한국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왔을 때 열광했잖아요. 열광 안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리나라의 문제를 외국인 프란치스코 교황한테 너무 이렇게 해결책을 다 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파의 사람들이 유두리가 있잖아요. 융통성이 있잖아요. 남인 시파 사람들이 이제 정약용이 속한 이제 정파가 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남인 시파에 속했고 남인 시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 일정 부분 그 실학 사상을 일으킨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산 정약용은 성호 이익이 스승이 됩니다. 직접적인 스승은 아니고 그 이익과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성호 이익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산 정약용은 그 실학 학파, 성호 이익 학파를 이제 받게 되고, 그 속에서 남인시파다 보니까 남인시파가 서학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정약용도 거의 한때 정약용이 천주교인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을 정도로 거의 비스무리하게 천주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둘째 형이 그 집안이 이제 복자가 됐고, 그 첫째 형의 그 사이가 황사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황사형 백서 들어봤을 거예요. 원주에서 제천으로 이렇게 신림 쪽에서 국도 따라가다 보면 그 배론 성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 황사형 백서가 그쪽에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 신림 IC에서 중앙고속도로 타고 가셔서 언제 그쪽 그 계곡도 여기 화천 갈 때 또 이쪽 이 강원도 어디나 뭐 산뿐이 없으니까 다 좋은 산과 계곡이 많은데 그쪽도 하여튼 좋은 곳인데, 그곳에 그 황사형 백서, 그리고 이제 원주에 그 원주하고 춘천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거 춘천 분들 아시나 모르겠네요. 춘천이 더 순종이고요, 원주가 더 잡종이에요. 이 거주민이 춘천에서 자라서 춘천 바운드리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 유입이 춘천이 상대적으로 원주보다 적습니다. 원주는 상대적으로 이 공장지대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외부 유입이 있어가지고 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원주에 재하 인사가 있었고 저기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원주 쪽에서 최문순표도 거기서 갈랐다래죠. 원주에서 뒤집었다래죠.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요 기호하고 영남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대립했듯이 그 일제 강점기 또 그리고 근대 해방 후 일정 부분 그 어느 세력이 이제 크게 이제 대립을 했냐 하면 그 동지해 계열하고 동우해 계열, 이제 기호지방 중심의 동지해, 흥옥구락부, 그리고 이제 평안도 중심, 항해도, 평안도 그 서북 지역 그쪽 중심의 그 동우해, 요게 이제 계속해서 큰 양극을 형성하면서 이제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 동지의 대표가 이제 이승만이고요. 그 동우의 대표가 안창호, 도산. 그래서 그 도산계하고 우남 그 계열이 통상적으로 정약용이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그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그래서 실학의 집대성자로 이제 정약용을 꼽고 있고, 그 정약용 선생이 한국 사상사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게 된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다산 문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박성무 선생의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유배지에서 온 편지라고 이제 다산 선생의 그 편지를 이제 책으로 그거를 80년대 초반에 내면서 다산의 그 조명을 이렇게 받게 된 실마리를 주었습니다. 그 다산 선생은 이제 나라정씨입니다. 나라정씨, 나주정실에서 고물의 정자 씁니다. 혹시 정씨 중에서 나라정자 쓰시는 분들 있고,
제가 이제 잘못 얘기했어요. 나라정은 그 정몽주가 나라정이고 그 이 정다사는 고물의 정을 쓰는 나주정씨입니다. 호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다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그 문헌상에서만 이렇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다산 하게 됩니다. 그 혹시 그 다산 초당 저쪽 강진에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셨죠? 안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 저 손학규 씨가 거기 가 있어요. 정계 은퇴해가지고 거기 머물고 있는데 다산 초당 그쪽에 있으면서 정약용의 생애가 18년 단위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데 18년 유배 생활하고 18년 또 이 가장 좋을 때 그 학인들이든 선비들이든 그 어떤 인물이 있을 때 제갈공명이 그 제갈공명을 알아주는 왕이 없었으면 공명 역할을 못 하겠죠. 근데 정다산을 알아보는 군주가 있었으니 그 군주가 정조였습니다. 그래서 정조의 눈에 이제 띄어가지고 큰 이제 칭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정조가 죽고서는 이제 유배도 가고 뭐 하여튼 그 파란만장한 18년의 그 유배 생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저술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정수일이라고 그 간첩이라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던 분이 있어요. 깐수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대학자예요, 대학자. 근데 그분이 감옥에서 집필을 해가지고 책이 막 쏟아져 나온 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DJ도 감옥에서 책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할 일이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감옥이 좋은 역할을 하는 강진의 다산 초당에서 10년 나아가 유배 생활 이제 18년은 불행이 아니라 행운이었다. 그래서 감옥에서 보낸 그 편지 이 주인공들 이제 생각해 보라 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옥중 편지의 유명한 그 저자들입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 수고, 디트리 보네포라고 이제 기독교 목사가 있는데 이분의 이제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의 이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또 서준식 선생의 옥중 서한 이런 것들이 이제 옥중 서한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보네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네포는 그 히틀러 치하의 독일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그 악한 일들을 하니까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미친 운전수가 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서 이 기차에 사고로 다치는 사람 없게 해야 된다고 비유를 해가면서 히틀러가 미친 운전사 해가지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담했다가 이제 게시타포한테 이제 붙들려가지고 44년경에 사형을 당한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이 개신교 목사들이 이 보네포의 그 저항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엊그저께 강화문에서 304 세월호 그 집회도 하고 그런 거기에 단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개신교에서는 그 기독교계에서는 보네포의 사상이 큰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 시절에 보네포의 영향력이 한국에 많이 미쳤습니다. 정약용 부친은 첫째 부인이 있었고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정약용 선생은 둘째 부인의 셋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인한테 약현, 둘째 부인한테 이제 약전, 약종, 약용. 그래서 이제 삼형제가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이라고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이덕일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책을 한 십몇 년 됐죠. 벌써 그 책 1, 2권으로 나왔는데 많이 팔렸고 이덕일 이 분의 책을 읽어볼 만해요. 그 쉽게 쓰시고 또 이제 그 여러모로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 소위 이제 주류의 목소리가 아니라 비주류의 목소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근데 비주류가 다 틀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비주류는 학계에서 이분이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연대 출신도 아니고 고대 출신도 아니고 서강대 역사 쪽에 서강대가 세거든요. 근데 서강대 출신도 아니고 숭실대 출신이에요. 숭실대 출신이고 또 이분이 그 제때에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그 8호학번인데 나이는 78학번 정도, 79학번 정도 되는데 8호학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한. 그러니까 제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하고 좀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하고 차이 있죠. 곰 삭는다는 거죠. 왜? 이게 좀 이게 김치 맛이 들듯이 이게 삭힌 그런 게 이제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때 탁탁 가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 가는 대로 이 연륜이 쌓이면서 그 영향력이 있는데 이덕일 선생이 이제 그런 케이스로 딱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 학계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 저술 쪽으로 대중 저술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꽤 됐죠. 그것도 이규태 코너 그거 이분이 물려받았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데 그 이규태 코너를 이분이 이어가지고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아마 이규태 코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조선일보의 그 명칼럼 이규태 코너. 다산이 이제 그 후학들을 길러가지고 큰 학자들은 자기가 할 거는 이제 하수의 학자는 좋은 거를 자기가 다 해요. 근데 큰 학자들은 이거 제자들한테 이거 좋은 걸 할당을 시키고 안 하려는 거를 자기가 하고 그래서 공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뭘 아는 사람이죠. 다산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학자들을 젊은 그 사람들을 자기가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해석을 총 집대성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암행어사 경험, 그 암행어사로 활동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그 조선 후기에 만연해 있던 부패한 목민관들의 부정부패 또 탄간오리들의 등살에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의 모습을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는 목민심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저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마지막에 맨 밑에 보면 그 신유박해 때 그 천주교 탄압을 받았는데 이 신유박해는 이제 천주교의 탄압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 남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론의 공격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약용과 관계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연루가 되었고 그 정약용과 정약전 다 세 형제가 연루가 됐는데 정약종은 이제 사형을 당하고 이 두 형제 정약전과 정약용은 이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약전 형은 흑산도에 가가지고 이 자산어보라는 책을 물고기 연구를 해서 그 자산어보라는 것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중간에 그 1표 2서 정약용의 대표 이제
경세유표, 그리고 서로는 이제 목민심서, 흠음신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거 묶어가지고 함께 있는 거를 여유당 전설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저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그 4번에 보시면 이 다산은 먼저 애학과 주역을 공부했다고 했고요. 경악에 힘써가지고 당시에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념론이 아니라 실천론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실학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이제 실학이라고 붙여주게 된 겁니다. 8페이지 8번 보시면 노론의 적개심과 다산에 부응해가지고 노론계 인사들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남인에 속하는 정약용을 혐오했다. 그래서 그 서점이 한국에 이제 1890년대에 들어서게 되는데 종로 서적 자리입니다. 옛날 종로 서적 자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도입됐는데 자유롭게 책을 사서 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산의 책을 노론 계열의 사람들이 예면했다고 당시에 이제 윤치호가 그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그 보낸 편지, 그리고 다산 정약용 평전, 요것이 이제 박성무 선생이 최근에 이제 올해 그 다산 정약용 평전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